민주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시민캠프 공동대표로 임명된 문성근 상임고문과 함께 본격화된 대선 정부에서의 문재인 후보의 선거 전략은 무엇인지, 그리고 야권 단일화에 대한 입장까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민캠프의 공동대표가 되셨는데 네네. 시민캠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원하는 많은 국민들이 계신데 이 국민들께서 같이 힘을 모을 수 있는 터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당은 정당대로 움직이더라도 참여하는 시민들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겠다는 거죠. 2002년 대선을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는 인터넷에 준정치결사체 사이트라고는 노사모가 유일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문재인 후보 사이트도 있고, 김두관 후보도 있고, 손학규 후보, 정세균 후보 다 있고요. 또 바깥에 뭐 미권수도 있고, 또 국민의 명령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각자 정체성이 있고 사이트들이 있는데 정체성을 지키되 이 모두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또 다른 통합의 장을 만드는 겁니까? 그렇죠. 시민과 소통하는 정당 구조가 우리 민주통합당이 앞으로 갈 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대선 국면에서 그 정당의 진화되는 과정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제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영입 얘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이제 문재인 캠프에서 영입이 있었는데 특히 네. 한강욱 전 그 다른 곳으로 가셨죠. 네네. 그것 때문에 좀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궁금합니다. 글쎄요, 뭐 개인적으로는 그분께 참 불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요. 뭐 물론 이제 민주통합당 지난 4월 총선 과정에서 공천에 대한 좀 불만이 있으셨을 수 있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정통민주당을 만들어서 출마를 하셨었고, 그래서 국민들께서 어떤 평가를 일단 하셨던 거죠. 근데 그렇게 결정을 하신 것에 대해서 많이 아프게, 저 개인적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네. 혹자들은 이제 민주당에서 그동안 동교동계에 대해서 좀 홀대한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반발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공천이라는 게 공천심사위원회에서 네. 그 규정과 절차를 만들어서 하죠. 공당이 뭐 이렇게 주먹국으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제 오늘 보면 또 이제 권노갑 또 김옥두 전 의원이 바로 고문으로 영입되면서 또 동교동 끌어안는 모습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그건 어떨까요? 우리 민주통합당은 그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 네. 거기 공과 과를 다 승계하는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나누기도 참 쉽지 않은 그런 구조로 돼 있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모두 다 힘을 합쳐서 뭐랄까 그 조금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었는데 과거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이명박 정부를 만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그만 차이가 있더라도 어떻게든 크게 그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공통 인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힘을 합치고 있는 과정인 거죠. 네. 뭐 요즘 뭐 여야 막론하고 인적 쇄신론이 가장 큰 또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용광로 선대위를 만들겠다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네, 지금 문재인 후보 개인의 지지도도 높아가고 있고요. 또 민주통합당의 정당 지지도가 어제 어떤 조사에서는 새누리당을 넘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개월 만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문재인 후보께서 안정감을 주면서 동시에 이 당내 그 융합이라 그럴까, 통합이라 그럴까 이런 거를 잘하고 계시다라고 국민께서 평가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대위에 다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체계가 없는 거 아니냐, 다 너무 중구난방일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정말 그 구성원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지도부에서 어떤 일을 주문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찾아서 하면 문제는 덜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일을 나눈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게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여진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죠. 그렇군요. 또 최근에 뭐 이런 얘기를 또 직접적으로 하게 되는데 친노에 다시 대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분으로 또 문성근 대표도 또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주정부 10년을 승계했기 때문에 친노의 범주를 어떻게 놓느냐 이게 불가능합니다. 물론 아주 좁게 보면 한 10% 될 수 있고요. 넓게 보면 한 70%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 구분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자신도 모두 다 그러니까 혁신된 정당 안에 통합하자라는 운동을 했던 것이
저 자신이 친동교동계고 또 친노무현이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그야말로 접착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움직였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잠깐 뭐 언론에서 언급된 거는 이제 비서실 인선 갖고 얘기가 됐더라고요. 근데 지금 선거 70일 남았습니다. 그야말로 눈빛만 봐도 알 수 있고 또는 이분의 이 쓰는 말투 또는 생각 구조 이런 것을 알려면 적어도 2, 3년은 알아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서실 인선은 당연히 늘 같이 일했던 사람하고 하는 게 옳죠. 그것까지 문제 제기한다면 그건 이제 일부러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좀 고민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친노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게 됐을까?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조금 전에 조기숙 교수가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이 있더라고요. 네. 친노 왕따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긴 역사적인 배경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호남 포위라 그럴까요? 3당 합당 시절에. 그렇게 된 상태에서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은 이렇게 지역이 갈라져서 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힘을 합쳐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이 사회 기득권 세력의 입장에서는 도전자의 입장이었고 도전자로 보였고 그러니까 싹을 밟아버리겠다라는 뜻으로 친노 프레임을 계속 사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과 모든 것을 시작한 분들, 네. 그분들 경우에 바깥에서 그렇게 자꾸 얘기가 된다면 또 자성하면서 그런 지적이 없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후보는 그런 자성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근데 지금 이미 그렇게 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광로 선대위가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고 국민의 평가도 좋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네. 이번엔 단일화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큰 화두가 이제 야권 단일화가 될 텐데 네. 우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됩니다. 야권 됩니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거는 우선 한나라당 세력의 확산을 막아야 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적이 있고요. 그리고 단일화를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정치 혁신을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정치 혁신은 이미 민주통합당이 가고 있는 방향이고요. 그 정당 혁신의 내용은 합의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제 87년 분열에 대한 상처, 네. 그 분노가 국민들께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돌팔매를 어마어마하게 맞을 각오가 돼 있다면 그 누구라도 그렇게 하실 수는 있겠지만 역사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할 거라고 생각되지 않고요. 또 정치공학적으로 보자면 양김씨 경우는 실제로 50년대부터 민주당 신구파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경쟁 구도가 있었고요. 네. 그게 벌써 한 30년 지난 다음 아닙니까? 이제 그런 오랜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측면이 있었는데 이렇게 안 두 분 경우에는 그야말로 어떤 몇십 년 한 분들이 아니고 흐름 속에서 소명의식 갖고 나온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그렇다면 이제 된다는 조건 하에서 네. 어떤 방법을 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문 대표께서는 전에 이제 원샷 경선을 이제 출마 전부터 얘기를 하셨죠. 네. 이번에는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원샷 경선은 안철수 교수께서 이제 그 결단이 상당히 이렇게 늦어졌기 때문에 이제 물 건너간 거고요. 현재 남은 방법은 세 가지죠. 하나는 여론조사고요. 하나는 정치 협상. 그다음에 하나는 국민 경선 방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론조사 경우는 2002년 경우에 정몽준 후보가 갑자기 부상했기 때문인데 네. 사실 안철수 교수는 작년부터 언급이 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계속 세월 보내다가 지금 와서 여론조사하자 이건 국민께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치협상 경우는 국민들 보시기에는 쌈박하고 좋습니다. 간단하고요. 그렇지만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과 안철수 교수를 지지하는 분들이 교집합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같이 합쳐지려면 역시 국민 경선 방식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방법은 얼마든지 있죠. 그렇다면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중에 어느 후보가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단일화를 할 때. 글쎄 저는 일단 민주통합당 당원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정당 배경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재인 후보가 좀 유리하시지 않겠는가라고 생각되지만 그거야 이제 국민들께서 선택하실 일이죠. 하지만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되게 네. 된다면 당은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럼 네. 민주당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단일화의 절차에 들어갈 때 협의를 해서 만약에 안철수 교수가 후보가 되신다면
민주통합당과 안철수 교수를 지지하는 분들이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정당의 후보자로 가야 된다는 것을 사전에 그 합의를 하고 단일화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당 없이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물론 뭐 정당 보조금 문제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그야말로 훈련된 경험이 있는 투개표 참관인도 있어야 되고요. 또 245개 6개인가요? 지구당에서 이렇게 유세를 하는데 활동할 수 있는 분들, 이게 그냥 시민의 자원봉사자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특히 안철수 교수를 이제 지지하고 있는 많은 분들께서 일단 정당 불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안철수 교수를 지지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것을 정당 구조 안에 수용해내지 못한다면 누가 되시더라도 이번에 2017년에 우리는 또다시 정당권 바깥에서 또 다른 안철수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교수께서 무당파의 지지를 받고 계시다면 이 무당파까지 어떻게 같이 가는 정당을 형성할 것인가. 네. 이게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저버리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네. 시민 캠프가 아마 그 무당파, 네. 시민사회를 또 엮을 만한 역할을 하시게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하실 생각이십니까?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사이트로 나뉘어져 있는 분들이 같이 모일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하고 그다음에 이제 찾아가는 앱이죠. 네. 그렇게 해서 회원 10만, 그다음에 앱을 다운받는 이렇게 관심 가진 적극적인 시민들 100만 이렇게 해서 형성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 시민 캠프 안에서 뭐랄까 정책 홍보단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많은 시민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또 전문직에 있는 분들과 함께 전국을 돌면서 이제 민주통합당의 정책 홍보 투어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통합당 선대위의 시민 캠프 문성은 공동대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